이게 훔친 건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게 된 건지 아니면 뒤로 빼돌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커피 묘목을 얻게 돼요. 안녕하세요. 카페 비하인드 김 사장입니다. 네, 오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덜 보여서 네, 이제 마스크 벗고 좀 촬영을 해보려고요. 네, 오늘 드릴 얘기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예멘과 에티오피아 지역,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자라나던 커피 나무들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됐는가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라비아 반도에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던 커피가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됐어요. 대항해 시대에는 유럽의 여러 열강들이 전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삼게 됐던, 결과적으로 이제 제국주의가 팽배해지게 된 사건의 시작이죠. 대항해 시대를 되게 주름잡았던 나라들 중에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핵심이고, 이제 네덜란드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는데, 스페인은 주로 이렇게 식민지를 약탈해가는 약탈 경제를 많이 띄었었어요. 영국은 식민지에 거점을 세워서 물건을 생산해내는 생산기지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고,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았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덜란드는 이 뒤늦게 대항해 시대에 뛰어들고 식민지 개척에 나섰지만 이미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이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본국에 식민지를 많이 만들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는 유독 교역에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무역이죠. 네, 물건 좋은 거 갖다 주고, 네, 물건 좋은 거 사오고. 임진왜란, 우리나라만 봐도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조총을 들고 오는데 그 조총도 화란 상인, 그러니까 네덜란드 상인들로부터 이렇게 얻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네덜란드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희귀한 물건들을 많이 교역하는 것으로 재미를 좀 봤던 것 같아요. 힘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교역으로 얻는 이득이 크진 않아서 아주 제국까지는 가지 못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인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네덜란드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이 커피도 결국은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모카 지역, 예멘의 모카 지역에서 1616년경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결국 커피 나무 묘목을 얻게 돼요. 이게 훔친 건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게 된 건지 아니면 뒤로 빼돌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커피 묘목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 식민지였던 인도 옆에 있는 실론이라고 부르는 섬이 있죠. 홍차가 많이 자라는 실론티로 유명한 그 실론에다가 커피나무를 심게 됩니다. 네, 성공적으로 자라요. 왜냐하면 그 실론의 기후 자체가 커피가 잘 자랄 수 있는 기후거든요. 그래서 신이 나서 그 나무를 뽑아다가 다시 자기들이 영향을 가지고 있던 그 식민지였던 자바섬, 인도네시아 자바섬에다가 커피 나무를 심습니다. 네, 거기서는 커피 나무가 더 잘 자라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제 드디어 아프리카를 벗어난 지역에서 커피를 키우게 된 거죠. 물론 네덜란드 이전에 인도에 놀라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문익점이 계셨다면 네, 인도에는 바바부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인도의 이슬람 수도승이었는데 예멘 커피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가져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문익점 선생님은 붓에다가 숨겨서 왔는데 이분은 허리춤에다가 네, 커피알을 몇 개 숨겨서 이렇게 인도에 가서 커피를 심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썰이긴 한데요. 인도도 그 즈음부터 커피를 이렇게 생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커피가 최초로 전래된 지역은 아시아 지역인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커피가 바로 아프리카 커피가 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최초의 가장 가까운 이웃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해서 커피 나무를 키우다가 신이 났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커피나무를 여러 곳에다가 다시 팔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커피나무를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는 커피나무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식물원에다 갖다 심어요. 근데 약간 몇 번의 실패를 거치다가 결국은 식물원에서 재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묘목 형태죠. 뭐 열매를 얻는 단계까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 묘목을 유럽의 여러 나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에다가 묘목을 나눠줘요. 근데 유럽의 기후가 커피나무가 자라긴 쉽지 않아서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는 커피나무를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협조를 요청하게 되죠. 그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 루이 14세인데 루이 14세는 아시는 것처럼 힘이 좀 셌던 왕이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덜란드가 다른 나라들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프랑스에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프랑스 루이 14세에게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커피나무 묘목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게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커피가 넘어가게 된 거고, 프랑스는 이렇게 네덜란드로부터 받은 커피 묘목을 어디로 가져가게 되냐면 엔틀러스 제도라고 하는 지금 카리브해에 있는 섬들로 가지고 가게 돼요. 그쪽에 프랑스 자기들의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지식으로 이 커피나무가 추운 곳은 잘 못 자라고 더운 곳에서 잘 자란다라는 것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한 해군 제독 클리웨라고 하는 해군 장교가 책임을 지고 이 커피 묘목을 카리브해의 섬으로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꽤 오랜 기간 항해를 해야 되고 나무를 죽이지 않아야 되니까 유리 상자로 만든 곳에 커피나무를 고이고이 간직해서 가지고 가게 돼요. 가다 보니까 이제 식수가 좀 부족하죠. 옛날 범선에 물을 많이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선원들이 먹을 물까지 막 아껴가면서 커피나무는 어떻게든 물을 줘서 살려서 결국은 엔틸러스 제도에 프랑스가 커피나무를 심게 됩니다. 잘 자라요. 지금도 그쪽 지역은 커피가 많이 자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는 신이 났죠. 우리도 이제 드디어 커피를 키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프랑스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 카리브해에 있는 이 지역 말고 다른 곳에서도 키워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나무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작은 섬인 부르봉 섬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식민지 섬으로 가지고 가게 돼요. 아프리카 원래 에티오피아, 예멘은 북쪽에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섬에 커피를 심어보게 된 거죠. 프랑스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커피는 잘 자라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상당히 교역이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빨리 커피를 심어서 빨리빨리 커피를 얻은 다음에 그걸로 돈을 벌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자기들이 키우던 그 인도네시아 지역의 커피를 들고 어디로 다시 가게 되냐면 브라질 위쪽, 지금 우리가 한참 그 언론에 시끄러운 베네수엘라의 옆에 보면 수리남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수리남 지역에 네덜란드가 커피를 전파하게 돼요. 그리고 프랑스도 그 수리남 옆에 보면 기아나라는 나라에 프랑스가 커피를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수리남과 기아나를 시작으로 커피가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영국이 1730년에 자메이카에다가 커피를 심게 됐고요. 그리고 1878년에는 영국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궁금해했던 상황인데 아프리카 커피가 에티오피아 지역 커피랑 케냐, 탄자니아 이렇게 중앙 쪽에 있는 커피가 되게 달라요. 에티오피아 커피는 되게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부룬디, 콩고 이쪽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커피들은 약간 종 자체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남쪽으로 전해진 거면 이러진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이유가 1878년에 영국이 그 지역이 다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자기 식민지에다가 커피를 갖다 심은 거죠.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한참 이렇게 잘 자라던 커피들을 그쪽으로 이식한 거예요. 에티오피아 커피가 케냐로 전해진 건 아닌 거죠. 그리고 1896년 거의 1900년이 다 된 시기에는
호주에 커피가 전달됩니다. 호주에 스카이버리라고 한참 유명했던 그 원두가 있었어요. 그 호주의 퀸즐랜드 지역으로 커피가 전달돼서 커피가 자라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렇게 점점 다양한 지역으로 커피들이 전파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커피 벨트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숫자 잘 못 외웁니다. 숫자를 잘 외웠으면 제가 이과를 갔겠죠. 아무튼 그래서 살짝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불편하진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커피가 넘어왔고 성공적으로 재배한 것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다시 신대륙으로 가지고 가서 퍼지게 됐고, 그 지역의 커피를 영국이 다시 중앙아프리카로 가지고 와서 아프리카에서 커피가 다시 자라게 됐다 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커피에 관련된, 커피 콩 자체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